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군 5만여 명과 미군 17,500명 등이 참가합니다. 미군 참가 인원은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었습니다. 실기동 훈련이 아닌 워게임으로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15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한편 한미는 북한이 UFG 연습에 반발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5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6% 늘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 1월부터 매달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추세를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면 수출은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일평균 수출액은 17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3% 늘었으며 반도체가 42.4%, 석유 제품 41.8%, 승용차 21.0% 각각 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7월 폭염과 폭우에 상추, 배추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5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 물가 잠정치는 6월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유가 하락 영향으로 하락폭을 키우다가 7월 반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산물이 8.4%나 폭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상추, 시금치, 오이, 배추 등 채소가 이상기후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아 전월보다 두세 배로 치솟았으며 축산물은 4.0% 하락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충격에 고공행진하던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전월보다 각각 10.8%, 2.7% 내렸지만 계란값은 1년 전보다 여전히 78.4% 높은 상태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에 한 번 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왔지만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른 특별회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언급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양국 모두 FTA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가 오늘 오전 중에 하락 전환한 이후로 지금 현재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이 됐고 투자자들은 대북 긴장감이 지속이 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는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흐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시각이 2시고 개장한 이후로 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함께 보실 텐데요. 코스피는 0.13% 하락한 2,3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63포인트로 시작이 됐었는데 일중 흐름 자세히 살펴보시죠. 0.2% 전일보다 오르면서 출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9시 10분을 지나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고 지금 현재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수급의 주체는 개인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27억 원, 249억 원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고 개인들이 이 매물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지금 현재 전 거래일 대비해서 0.1% 하락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0.2% 오르고 있는데 정거래일에는 좀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1%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5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SK하이닉스는 67,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차와 포스코도 오늘 강한데 오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가 다시 오르고 있고 현대차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차세대 수소 연료전기 자동차를 공개한 이후로 오늘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이고요. 이쪽에는 하락세가 조금 더 짙네요. 한국전력이 1%대 조정을 받고 있고 네이버와 삼성물산도 오늘은 각각 0.8%, 0.7%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0.3% 정도 빠지면서 51,700원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좀 종목별로 혼조세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래도 현대차 3인방은 비교적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6% 오르면서 25만 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생명이라든지 KB금융, SK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죠. 코스닥도 오늘 오르면서 출발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 거래일 대비 0.25% 빠진 64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일중 흐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0.28% 상승한 645포인트로 출발을 했었는데 역시나 장 초반에 하락 전환이 됐고요. 대체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인데요. 역시 수급의 주체는 개인만 떠오르고 있습니다. 552억 원 순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53억 원, 39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1위 대장주 셀트리온만이 지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 논의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29일 10시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인데 메디톡스와 휴젤이 나란히 1.87%, 0.24% 빠지고 있고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흐름은 좋지 못했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입니다. 역시 하락세가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까지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이 좀 큽니다. 2% 가까이 밀리면서 18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종목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여기에서는 좀 눈에 띕니다. 포스코캠텍, CJ, GS홈쇼핑, 또 컴투스, 파라다이스까지 오늘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4원 올랐던 환율 오늘은 2원 70전 내리면서 좀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환율은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0.24% 하락한 1138원 6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시장 자체도 월요일인데 특별한 변화 없이 좀 정체를 가져가고 있고요. 주말 내내 비도 오고 지금 현재도 밖에 비가 오는 것처럼 오락가락한 어떤 그런 시장 흐름들의 장세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련돼서 이번 주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쪽의 뉴스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 이 대북 리스크 관련돼서 감소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또 많이 지켜봐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을지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또 하나 조금 더 연장시킨다고 한다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와 관련된 대북 리스크가 좀 정점을 지나는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예전 대비해서 규모는 많이 축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북한 또한 이제 반응을 좀 지켜볼 것이다. 관점으로 좀, 한 꼬리를 좀 내린 흐름들이고, 미국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군사적인 얘기보다는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한 단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감소가 됐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를 지나가야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야 시장에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환율에 대한 변화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변화가 나오긴 하지만은 여전히 1130원대를 강하게 이탈해서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번에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이 잭슨홀 미팅은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이 경제 전문가가 이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하다 이런 관점 쪽에서 특히 상반기에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상승세를 보였었고 하반기도 여전히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긴축에 대한 흐름들은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축소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관점들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생각했던 수준의 긴축을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옐런 의장이 보다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입장에서의 시장 흐름들을 얘기를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또 한 번 이번 주 말과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연결 흐름들이 그렇게 시장에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22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테이퍼링을 실시를 할 걸로 보여지면서 긴축을 22가 또 같이 가담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어지는 유로화 강세, 달러와 약세 기조가 다시 자리를 잡는지도 중요한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22일 날 개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자동차와 철강, 그동안 대미 수출이 많이 늘어졌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들, 그리고 반대로는 서비스 업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 강점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자동차와 철강 쪽 그리고 서비스 산업대에 대한 어떤 여파들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많이 좀 주목을 할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들이 참 많은데요. 앞서서 시장이 비와 같이 오락가락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셨었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자신이 없는 장세 흐름들이 일단 하루 이틀 더 연장이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2350선 중심으로 움직이긴 하지만은 일단 큰 구도로 봤었을 때는 2320선의 지지 그리고 2370선과 80선의 저항 이 안쪽에서 어떤 식의 시장의 방향성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글로벌 시장 또한 미국 중심으로 단기적인 이제 고정권력 쪽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도 중요한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국내 시장 쪽에서의 그 환율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그와 함께 경기 민감주에 대한 탄력들 이 세 가지가 가장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로 이번 주는 좀 계속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변화가 오는 흐름들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의 강세 흐름을 좀 타진하다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아침부터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오전장 대비해서 약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변동성과 관련된 외국인들 선물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그래도 여전히 경기 민감 섹터 중심으로는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집중을 해보시면서 특히 IT 쪽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쪽 그리고 철강 쪽과 같은 업황이 그래도 양호해지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하고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시간 함께합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0.8% 하락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또 백악관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는데요. 향후 증시와 관련해 지금 악재가 별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문을 갖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8월까지, 그러니까 이달까지 9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경기 화랑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미국의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 국면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120일간 찾아왔던 IT 경기 화랑인데요. 이번 경기 사이클이 120일간의 개월간의 그 IT 경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버블 붕괴나 IT 버블 붕괴, 서브프라임의 붕괴와 같은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FRB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을 했는데요. 지금은 과거 같은 무슨 붐이라든지 무슨 버블이라고 부를 정도의 경계감을 갖고 있는 자산 쏠림 현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장은 화랑기라기보다는 골디락스 장세를 불릴 정도로 거품이 끼어있지 않는 상태고요. 여기에 인플레이션도 낮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FRB가 금리를 인상을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실물 경기를 보더라도 과거 버블기에는 부동산, 자동차론과 같은 레버리지가 비정상적으로 쌓여왔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자동차 판매가 줄고 있고요. 은행 대출도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같은 경기 급브레이크를 걸 이상 현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9월 FOMC에서는 10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언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3회 경기라고 해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경제 특징을 갖고 있는 저금 경제가 앞으로 더 뚜렷해지면서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전에 9월 FOMC 회의 이후로는 미국 경제가 저공 경제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공 경제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공 경제라는 것은 낮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완화적인 금융 정책이 만들어낸 장기 경기 확장을 말하는데요. 지금 미국과 유럽 경제가 바로 저공 경제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 확장 속에서 그 GDP 갭이죠. 잠재 GDP와 실제 GDP의 그 차이를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시장에 가깝고요. 임금과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하기 때문에 금융 정상화의 발걸음도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약 2% 전후에 경제 성장을 밟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유가 급등, 정치적 혼란, 달러 폭락 같은 돌발 사태가 찾아오지 않는다면은 자산 거품도 그렇게 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지나치게 위험을 감수하는 그 자산 거품이 만약 발생한다면은 저공 경제는 내부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잉 유동성을 배경으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공포지수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언제든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신흥시장의 외환,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버블을 확산시켰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수축으로 전환하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돌발 상황이 없다면 2020년까지 미국 경제는 확장 국면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건 지금부터 미국 증시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인 것 같습니다. 의견 어떠신지요? 네, 미국 증시를 보면은 현재 그 버블 여부를 따지는 것은 예상 주가 수익률로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S&P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의 26배 정도보다는 낮은 19배 정도 수준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그때그때 그 배당 성향이라든지 기대 성장률 그리고 할인율에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 PER 산정 기준을 따로 뽑아서 자신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현재 주가가 적정하느냐를 국제 투자은행들은 그 비교 분석을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은 IT 버블기에는 18배, 부동산 버블기에는 12배 정도고 지금은 29배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버블 주가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 그리고 정치적 불안이 미국 증시에 그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앞으로 3년 정도는 미국의 기업 실적은 10% 전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없는다는 점에서 조만간에 그 지금의 미국 증시의 조정은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기준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는 24,0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로는 아마 24일부터 3일간 열리게 될 잭슨홀 미팅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가 모이는 잭슨홀 미팅에 국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미국 와이오밍주 그 잭슨홀 시에서 정례적으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연례 경제 정책 심포지엄을 갖는데요. 이 때문에 이를 그 잭슨홀 회의라고 합니다. 과거 2010년에 미국, 2014년에 유럽권의 그 주요 인사들이 정책 변화를 시사하면서 전 세계 주식, 환율, 채권 시장이 10% 넘게 크게 흔들렸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잭슨홀 회의가 시작된 금요일부터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회의가 아무래도 주목받는 것은 9월 FOMC 그리고 22 이사의 그 전초점 성격의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앨런 FRB 의장, 드라기 22 총재가 강연자로 나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출구 전략과 관련된 정책 변화를 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현상, 또 금융시장은 변동성 확대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기 22 총재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600억 유로의 그 자산 매입을 내년부터는 줄여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018년 말에는 아무래도 중단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재투자 전략도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19년까지는 첫 금리 인상 계획도 밝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유로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좀 늦췄을 경우에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급작스러운 금융 긴축을 하면은 소비 위축이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22의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중요한 코멘트가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도 좀 큰 영향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일 한미 양국이 FTA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논의에 들어갑니다. 한미 FTA가 전면 개정 협상으로 갈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운명 또한 갈리게 될 텐데요. 먼저 이번 특별공동위원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매년 한 차례씩 협정을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그 정례 공동위가 열려왔는데요. 하지만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자고 요청한 것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서부터 다시 한번 FTA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와의 그 상품 무역에서 적자가 2배로 급증한 것은 불공정한 한미 FTA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FTA를 개정할지 수정할지 이번 회의에서 따져보고 이제 앞으로 서둘러서 본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국은 자동차나 철강 분야를 협상 의제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의 경우 어떤 전략으로 나오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 공약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무역 적자를 돌리자는 그 개정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그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기계, 철강 업종은 아무래도 이번 그 개정 협상에서 가장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흑자폭이 컸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들 같은 경우는 협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의 그 비관세 장벽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비 규제라든지 깜빡이 규제 그리고 수리 이력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현재 일본 수준은 2.5%까지 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미국 측 그 주장의 논리를 어떻게 반박을 하고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현대 자동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철강과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과 다시 전면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면 그 협상보다는 개정 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세 가지 품목이 전체 그 무역 흑자의 85%를 차지하지만 워낙 그 재협상과 관련된 그 이슈가 한정이 되어 있는 종목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FTA로 인해서 양국 경제 후생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그리고 투자 장벽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미국의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가 찾아왔다든지 이런 그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은 아무래도 쉽게 그 재협상이 끝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조업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봤는데요. 그 밖에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어느 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무역 적자 사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서비스 수출이 2011년에는 167억 달러였지만 작년에는 216억 달러로 5년 사이 무려 29.53%나 늘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무역 협상에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의 그 불공정한 문제 그리고 무역 그 적자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라든지 지적 재산권 강화 요구 이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 조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히 넣자고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도 충분하게 이에 대한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 역시 서비스 분야에서는 좀 적자 폭이 크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적자 부분이 매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60억 달러 정도의 그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그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그 자기들의 가장 경쟁력이 높은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농수산물 시장과 관련된 그 개방 압력이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전자상거래라든지 환경 기준을 새로 넣는다든지 원산지 규칙 그리고 무역 구제 조치, 정부 조달 항목을 새로 넣고 우리를 좀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식품이나 그리고 통신, 금융, 에너지 같은 산업별 경쟁 그 압력에 대해서 진짜 세부적으로 좀 따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좀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내일 한미 양국이 FTA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식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여쭤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종목을 추천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고요. 저희 또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유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